오늘은 갑자기 또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할 가능성이 터졌습니다. 아니 LG는 인화주의라며 그러면 분할을 하려고 해도 인적 분할을 해야지 왜 자꾸 물적 분할이냐고. 팩트는 뭐냐면 LG전자 지금 주총이 3월 24일인데 사업 목적 추가에 갑자기 특허 라이센스업이 올라갔습니다. 라이선스업이라는 거는 특허 침해 소송을 포함하는 건데 아니 LG전자가 무슨 로펌도 아니고 특허법인도 아닌데 이건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LG전자도 지금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특허 지주사 내지는 특허 수익화 회사를 설립하려는 또 밑밥을 까는 걸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LG전자는 현재 특허 수익화 방안을 놓고 여러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에는 LG전자가 작년 4월에 왜 휴대폰 사업 분야 접으면서 이걸 매각하냐 그냥 철수하냐 막 고민하다가 일단 그냥 매각 안 하고 철수하는 걸로, 접는 걸로 그렇게 결론 냈는데, 그러면서 그 관련 특허를 일단 LG전자 명의로 보유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제 LG 휴대폰 사업 철수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요걸 이용한 특허 수익화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4G, 5G, 와이파이 이런 그 특허 2만 여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간 각종 유지비만 한 200억 들어가는데 이 돈을 그동안 그냥 생돈 들이면서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번 주총 안건에다가 사업 목적 추가로 올라간 라이센스업을 보고서 그동안 이 생돈 들여가면서 특허를 그렇게 보유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반응입니다. 아니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한다고 그 난리 버거지를 친 게 1년도 안 됐는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LG화학 주가는 100만 원에서 지금 47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도대체 아무런 부채의식도 없는 건가요? 그룹 측에서는? 아무튼 좀 진정을 하고 오늘 제목에 있는 삼성전자 얘기도 또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제는 진짜 제가 인지 부조화가 올 지경입니다. 아니면 내가 뭐 난독증이 있든가 아니면 내가 영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 아니 지금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가 오늘 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지난번에 10만 7천 원도 이거 거의 꿈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더 올려잡은 10만 8천 원으로 비록 소폭이지만 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는 만국 공통이니까 이걸 뭐 영어라고 제가 해석을 잘못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 수요일 그 16일이 삼성전자 주총인데 여기서 특별 배당 내지는 주주 환원 관련 뭔가 나올 거라는 냄새를 골드만삭스가 맡은 건가. 아무튼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 반복,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10만 8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9만 4천 원을 제시했으니까 어제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51.7% 상승 여력, 그리고 우선주도 48% 상승 여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10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의장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K반도체 전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번에 같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18만 2천 원에다가 매수 의견, 이거 또 반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 51.7%로 삼성전자 보통주랑 똑같이 현재 저평가 메리트를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K반도체뿐만 아니라 K배터리에 대해서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제 발전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그대로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타고 우리 실생활에 전가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뭔가 도전이기는 한데, LFP 그 인산철 배터리 시장은 대신에 2030년까지 기존의 2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38% 적용을 하면은 2030년이 먼 미래 같지만 지금 2022년이니까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으로 피킹한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이렇게 국내 3사에다가 중국 비아디까지만 딱 매수 의견으로 4개사만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요즘 쿠팡의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어제는 하루 만에 주가가 17%가 급락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 역직구 1순위 종목인데
1년 만에 주가가 뭐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사실 지난 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였는데 창사 이래 지금까지 뭐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 딱 하나는 바로 여전히 쿠팡은 적자 기업이다라는 거. 아니 근데 상장할 때도 뭐 적자인 거 모르고 미국에서 받아준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이제 와서 이렇게 큰 건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당연하죠. 주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 환경. 이런 유동성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제 밀물이었다면 이제 썰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얕은 물에 이렇게 겨우 떠 있는 물고기들일수록 썰물에는 제일 먼저 위험해지는 거다. 미국에서도 전기 트럭 제조사 리비안, 이게 뭐 포드 시총을 제쳤네 뭐 떠들썩했지만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은 투매가 몰리면서 급락하는 곳 바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고퍼주들.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야 그동안 니네가 생각해도 주가 좀 버블이었지 인정하지. 이런 기업들 특히 나스닥 요즘 연일 매도 폭탄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주가도 지금 52주 신저가는 물론이고 1년 전에 그 180달러에서 지금 4분의 1 토막 나가지고 41달러입니다. 근데 펀더멘탈을 보면 리비안은 연간 생산 대수 목표가 1,400대거든요. 아니 포드의 하루치 생산량도 이거보다는 클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나마 1,000대에도 생산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 연간 생산 목표치가 1,400대면은 1년에 근무일수 240일 잡으면은 하루 6대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가내수공업으로 인형 만드는데 엄마가 재봉틀로 박음질해서 인형 모양 만들면 누나가 여기 솜 집어넣고 팔다리 꼬매고 내가 눈깔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테슬라는 좀 다르죠. 여기는 기가 베를린 시험 생산에만 하루 100대씩 찍어내고 있고 점차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그동안의 이제 목표가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뭐 버블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지만 이런 고베타 고밸류 주식이라는 것은 그동안 밀물에서 잘 헤엄치고 놀았다. 이제 썰물에서는 여기가 제일 먼저 떨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이 리비안, 니콜라, 루시드 이런 테마형 전기차 업체들하고 3D 프린팅, 메타버스 같은 4차 산업혁명 테마에 올라탄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력은 아무것도 증명 안 된 잡주들 보면은 아무리 좀 비싸게 좋게 봐주려고 해도 진짜 찐으로 닷컴 버블급입니다. 사실 작년에 나스닥 16,000포인트까지 밀어 올린 것도 얘네들인 거고요. 근데 2000년대 초 나스닥 버블하고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양호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는 작년 초에 나스닥 13,000일 때 주가가 130달러였고 연말에 나스닥 16,000까지 슈팅했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도 돌아와서 다시 13,000인데 애플 주가는 16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인 평가로 본다면 나스닥에서 이제 터무니없이 올랐던 잡주들 버블이 계단식으로 툭툭툭 꺼지면서 이 돈이 다시 빅테크로 몰리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건전한 버블 제거가 진행되는 중이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평가고 원래 이 버블이라는 게 좀 어중간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밖에서부터 쭉 꺼지고 마지막에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여기서 한번 푹 꺼지고 이렇게 싹 마무리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나스닥 버블 붕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지 모른다. 사실 우리 서학개미 분들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국내에는 좀 헤매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간다. 그럼 가는 말에 올라타자 그래서 미국 증시로 많이 가셨는데 한창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사랑했었던 이제는 우리 주린이 분들도 다 아는 테마가 이제 팽입니다. 이거 뭐 나온 지는 벌써 한 5년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FANG 4개였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거였다가 중간에 이제 A에 아마존이 추가되면서 나스닥 빅테크 5개 묶어놓은 거를 이제 팽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증시를 막 헤매고 미국 주식 계속 가니까 이걸 가지고 또 약을 팔아먹으려고 마바라들이 뭐 빵 주네, 팡 주네 무슨 중국 술 이름도 아니고 개나 소나 막 대형 채널이나 소형 채널이나 열심히 막 이거 읊고 다녔는데 작년에 이거 유행어 듣고 팽 들어간 분들 그대로 다 물려버렸습니다. 지난해 초에 한창 그 대형 채널에서 밈이 형성되고 있었던 흠슬라니, 카슬라니, 데슬라니 보면 다 똑같아요. 차트도 그렇고 흠슬라 HMM, 카슬라 카카오, 데슬라 대한전선 차트 한번 보세요. 내가 작년에 그놈의 먼슬라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차트 다 부러지고 전부 반토막입니다. 대한전선은 지금 4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약 파는 데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진짜 악성 상상 임신이고, 내가 알았을 때는 이제 팔도강산 전 세계 온 인류 온 우주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라는 게 괜한 말이 아니죠. 아참, 팽 말 나온 김에 이번에 메릴 린치가 포스트 코로나 유동성 시대 그리고 러우 전쟁 그 자원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팽 테마를 공개했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바로 F는 fuel, 에너지, 그 다음에 A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항공우주국방, 그 다음에 또 A는 에그리컬처, 농업, 비료, 종자, 씨앗, 그 다음에 N은 뉴클리어, 원자력, 핵과학, 그 다음에 G는 골드, 메탈, 미네랄스까지. 그러니까 금, 금속, 그리고 광물. 코리언나이즈드 된 발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신팽, 네오팽, 뉴팽 이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창사 이래 한결같은 적자 기업 쿠팡의 경우도 버블이 꺼지는 어떤 필연적인 수순인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를 거의 반억지로 시작해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큰 이유는 1년 전이나 2년 전보다 국민들의 목숨이 지금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용 때문입니다. 이게 다 결국은 국가 재정 적자로 떼어놓은 건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머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든지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쿠팡이 주력하고 있는 한국 시장 자체가 어떤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가 이제 요즘에는 경쟁자들도 워낙 많아지고, 물론 여전히 쿠팡이 이제 소비자 만족도나 1인당 사용 액수에 있어서 국내의 원탑이긴 한데, 이걸로는 적자폭 축소에 있어서도 이제 좀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는 해외 진출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근데 간밤에 쿠팡이 하루 만에 17% 갑자기 급락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한국 대선 결과에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 서울시의 경우는 벌써 몇 년째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현 정권의 대형마트 규제, 이를테면은 주말에 의무 휴업, 그리고 24시간 영업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업계에서는 가장 큰 손톱 및 가시, 손톱 및 대못이었는데, 반대로 쿠팡에게는 아주 좋은 이제 호재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그 규제들이 완전히 다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쿠팡에는 반대로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다음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퍼지고 있는데, 손정희 회장을 제외한 월가의 굵직한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쿠팡의 전략은 전형적인 선 시장 장악 후 수익 전략인데, 언제까지 지금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했을 때 과연 그 파이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의문들,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이제 인건비 상승부터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 아니, 근무자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면은 인력은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면 결국 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그런 코스죠. 실제 쿠팡 물류센터는 항상 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업종이 그 원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박리담의 표본인데,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진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판관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인건비를 후려쳐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런하 반갑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 러우 전쟁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 답답한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뉴스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그냥 러시아가 어디 또 침략하나 보다, 어디 또 치고 들어가서 따콩따콩 뭐 싸우나 보다, 요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한국 경제가 자원 수급에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또 이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요즘에 신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원자재 중에서 원유와 상품 무역에 있어서 글로벌리 가장 적자폭이 큰 나라로 꼽은 게 한국하고 싱가포르. 바로 이런 게 외국계 하우스들의 어떤 시각이고, 최근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든 뭐든 한국 주식을 패는 그 배경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 소비자 물가 그 CPI 전망을 봐도 이제 3.6%까지 올라가가지고
대만은 2.5%, 인도네시아도 3.1%, 베트남이 3.1%, 말레이시아 3.3% 이렇게 고성장 그 개발도상국들로 분류된 아세안 국가들보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더 높아요. 그럼 그만큼 성장률도 같이 올라가느냐? 보세요. 우리 올해 GDP 성장 전망치가 2.8%. 이거는 또 대만의 3.4%보다 낮고 앞에 우리보다 소비자 물가 전망은 낮았던 말레이시아 GDP 성장 전망 6.8% 대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유가 상승은 가처분 소득 감소, 소비 감소, 기업 실적 약화 이런 악순환의 축이다. 근데 그것도 다른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의 나라 어디와 비교해도 우리가 면역력이 제일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러우 전쟁도 언젠가 끝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조만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야 러시아 뭐 니네들 선 넘지 마라. 좌시하지 않겠다. 요딴 식으로 그냥 입만 털고 팔짱 끼고 바라만 봤었던 그런 입장이 미국이었는데 드디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36억 달러 규모의 우리 돈으로 17조 원 가까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즉 자원 전쟁이 이제 어떤 고비는 넘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천연가스, 곡물 가격 비롯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고점 찍고 이제 반락 중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준의 마음도 한결 좀 가벼워지는 게 이제 딱 5일 앞으로 다가온 3월 FOMC 개막을 앞두고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올해 연준이 0.25%포인트씩 5번 정도의 금리 인상하고 여름쯤에 양적 긴축, 그러니까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흡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 횟수는 4번 정도. 이 정도면 현재 시장이 각오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3월에 당장 0.5%포인트 금리 올리고 올해 7번 그리고 내년 5번 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이번 러우 전쟁으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유로존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그냥 소비자 물가에 기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민심이 들끓기 시작할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유로화 평가 절상, 유로화 강세를 유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이제 환차익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도 줄어들고 무역 수지도 적자폭을 감축시킬 수가 있으니까 수입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높을수록 돈을 조금 주고도 같은 물량을 사올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준은 달러 가치, 앞에 20위는 유로화 가치를 강세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그냥 바로 금리 인상하고 조기 긴축에 대해서 구두 개입으로 세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정도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제 정말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진짜 대공황 이후 금융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FOMC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연준의 제로금리를 보는 마지막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일시는 현지 시간 3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3월 FOMC가 열리고 성명서 발표 시간이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2시인데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14일부터 미국이 서머타임 시작이니까 결국 3월 FOMC 성명서 발표 시간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앞에 얘기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16일 수요일에 있고 또 그 다음날 목요일은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코리아 2022 행사도 열립니다. 지금 니켈, 인산철 각종 소재 부족에 따라서 2차 전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는 조금 탄식과 우려 같은 게 더 크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비 무료, 도서산간 제주 해외 배송까지 일절 무료.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제가 정보 민주화로 지원합니다. 고맙습니다.